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학원에 이렇게 기세 있는 거를 지금 클론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영역을 집을 가정해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 집이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요거는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정한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렇게 기세다가 올려놓고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도 학원이랑 똑같이 맞춰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이제 CMD를 하나 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 나왔죠? 그럼 집에서 똑같이 클론을 한번 또 받으시면 돼요. 그 깃허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게 항상 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컴퓨터에서 클론을 받건 집에서 클론을 받건 어차피 원본 복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빅클론, 그 다음에 복사해둔 주소. 자, 한번 또 누르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이렇게 작업 폴더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생겨 있죠. 자, 어제 진도 나간 게 여기까지였으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 오셨잖아요. 오늘 제가 컴퓨터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론 파일들을 몇 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수업 시간을 좀 쪼개갖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자는 취지인데 걔네들은 여기 정규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서 탑 붙이고 컴퓨터 기초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네. 샵을 붙인 이유는요, 폴더 이름에 샵 붙이면 무조건 제일 위로 올라가요. 자, 여기다가 이 PDF 파일들을 저는 일단 넣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따가 따로 배포할게요. 아, 이걸 지금 배포하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 톡방에다가 제가 PDF 파일을 4개를 보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 학원 컴퓨터 아까 클론 받아놨죠? 이제 거기 안에다가 파일을 똑같이 맞춰 놓으세요. 자, 이제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학원 컴퓨터 쪽에서 위치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항상 내 작업 폴더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윈도우 쓰는 분들은 이게 바로 보이니까 편해요. 그쵸? 근데 맥 쓰시는 분들은 이 터미널에 출력되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내가 어느 폴더에 위치하는지 알아보기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맥 쓰시는 분들은요, 이 터미널에서 pw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내가 지금 어떤 폴더에 위치하고 있는지 출력이 됩니다. 이 맥 쓰시는 분들은 명령어 그때그때 말씀드리면 따로 필기해 놨다가 외우세요. 이거 외우기 부담되면 그냥 윈도우 쓰셔야 돼요. 저는 윈도우니까 이거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없는 명령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맥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에서 pw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밑에 폴더 경로가 쭉 출력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출력되는 단어가 내 작업 폴더 이름하고 맞는지 보시면 돼요.
자, 아마 그 맥 쓰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지금 그 맥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정한 에뮬레이팅이에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pwd라고 입력하면은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폴더 위치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터미널을 연 상태에서 바로 실행하면 그 내 홈 디렉토리 위치에서 터미널이 실행된다 그랬죠. 여기서 클론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클론 명령을 수행하면 이 폴더 안에 이 폴더 안에 내가 클론 받은 폴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여기서도 클론 받았을 때 저장소 이름으로 폴더가 생겼잖아요. 그럼 맥에서도 클론 받으면 이렇게 폴더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제 터미널 상에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cd 한 칸 띄고 들어가고 싶은 폴더 이름.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질 겁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ls-l까지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되게 복잡한데 아니면 그냥 ls만 치셔도 돼요. ls가 좀 더 간단하게 나오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위치하는 폴더 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폴더가 있다면 cd 한 칸 띄고 폴더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 저장소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맥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윈도우 쓰는 분들은 짤 없어요. 그냥 폴더에서 여기서 그냥 cmd 치면 끝나니까. 자, 그러니까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백엔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미뤄두는 과목이니까 백엔드 개발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긴 썰이지만 분명히 윈도우보다 맥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은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굳이 맥을 사야겠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백엔드 개발하면서 맥이 더 좋아서 샀어요라고 하면 인정. 근데 그 밖에 이건 솔직히 이뻐서 산 거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맥은 한번 사놓고 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냐면은 그 아이폰하고 비슷하게 프로그램들 앱스토어에서 질러야 되거든요. 저도 맥 쓰는데 앱스토어에서 질러놓은 프로그램이 거의 돈백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로 못 넘어가. 이미 너무 멀리 갔어.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은 윈도우건 맥이건 그냥 도구예요. 자기 손에 익숙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학원 컴퓨터에서 뭔가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새로 컴퓨터 기초라고 하고서 뭔가 넣었잖아요. 이 밖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실습하는 파일들도 생기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깃에다가 학원에서는 깃에다가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저장소를 클론한 다음부터는 작업 내역을 깃허브에 전송하기. 이걸 푸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업로드 대기 상태로 만들기. git add -a git commit m 그 다음에 작업 내용에 대한 메시지. 자, 요거를 하면 돼요.
자, 명령어를 사용할 폴더가 내 작업 폴더 위치인 거 확인하고 git add -a git commit -m 그 다음에 컴퓨터 기초 교환 등록.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4개의 파일이 변경됐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고요. 변경된 항목도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번이고 해도 돼요. 업로드 대기 상태로 만드는 거지 실제 업로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몰아서 한꺼번에 업로드하기 전까지 add commit 이 조합은 몇십 번이고 하셔도 돼요. 그럼 이 내역을 한 번에 모아서 GitHub에 업로드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제가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로. 이건 여러분도 안 만드셔도 돼요. hello.txt라고 만들고 샘플입니다.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git add a git commit -m hello.txt 자, 그럼 한 개 파일이 변경됐고 한 개가 뭐 등록이 됐다. 뭐 이렇게 또 메시지가 뜨죠. 근데 아직 업로드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작업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업로드 대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업로드 대기 상태로 만드는 걸 보통 커밋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커밋 내역을 전송합니다. 전송하는 거를 푸시하기라고 표현을 해요. git push origin main. 어저께 했던 거랑 차이가 어저께는 false setup stream이라는 옵션이 붙었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GitHub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덮어버리는 거고요. 한번 최초로 한 다음부터는 그 옵션 빼고 하시면 돼요. git push origin main. 자, 그렇게 업로드 되는 과정이 쭉 나와요. 이게 PDF 파일이 용량이 큰가? 용량들이 좀 크네요. 좀 작게 만들 걸. 전송이 다 됐고 GitHub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컴퓨터 기초라고 돼 있고 이 폴더가 지금 4분 전에 등록이 됐다. 컴퓨터 기초 교환 등록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커밋을 2번 했죠. 3분 전에는 hello.txt 추가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고 이 파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이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때 내가 등록한 항목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PDF 파일, 소스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파일 이름만 보이는데 만약에 소스 파일이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같이 보여요. 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hello.txt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뭐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되고요. 한 다음에 요 컴퓨터 기초, 요 PDF 파일 등록하시면 돼요.
파일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다시 찾아볼 때 쉬워요. 안 그러면은 그때 그거 어디 갔어, 어디 있지 하면서 자료 찾느라고 하루 종일 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꼭 수업에서 했었던 건데 구글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내용을 찾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옛날 거나 좀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그걸 적용하고 나중에 안 돼요라고 해요. 일단 진행하는 내용 안에서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그때그때 갈무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스크린샷 떠갖고 톡방에 올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각자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크린샷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따로 받으셔서 이게 폴더 어딘가에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정돈을 해놓으세요. 자, 일단 1교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쉬세요. 그 다음에 2교시 시작할 때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신 제가 한번 점검하고 시작할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학원을 가정한 폴더에서 어떤 작업 결과물을 깃에다가 전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끝나고 집에 갔어요. 자, 이제 학원 가정한 애들은 날려버리고 집 쪽을 좀 가운데로 당깁시다. 자, 우리 집 폴더 안에 클론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이 폴더 날려버리고 클론을 다시 받아도 돼요. 그건 클론은 언제 어디서건 그냥 받으면은 깃허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체를 다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파일이 얼마 없으니까 금방금방 되지만 앞으로 파일이 점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 다운로드 받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클론을 받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경 사항만 따로 받는 거예요. 자, 다른 곳에서 표시한 변경 사항만 내려받기. 이거를 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작업 폴더 위치에서 cmd 열고요. 그 다음에 git 풀 오리진 메인. 표시가 미는 거고 풀은 땡기는 거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작업 폴더에서 cmd 열고요. git 풀 오리진 메인. 그러면 변경사항만 받아와요. 자, 그럼 여기에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와 hello.txt가 생겼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둔 거고요. 바뀐 것만 받아오는 거예요. git 풀 오리진 메인. 그럼 그 다음부터는 커밋 푸시, 그 다음 풀, 이것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돼요. 자, 다시 집에서 과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학원에서 작업했었던 여기부터는 여러분 안 하시면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자, 학원에서 작업했었던 hello.txt를 좀 수정을 할게요. 집에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파일을 또 만들게요. 과제물이라고 파일을 만들고 자, 과제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지금 이게 집이죠. 그러면은 학원을 가정한 폴더 다시 또 열을게요. 자, 여기는 학원이에요. 학원에는 지금 과제물 파일이 없고요.
hello.txt에 추가된 내용도 없죠. 당연히 집에서 한 거니까 집에서 한 거 열어볼게요. 이게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학원 가기 전에 집에서 다시 CMD를 열어요. 일단은 업로드 대기 상태로 만든다. 커밋 해야 되죠? git add -a git commit m 082 과제물. 여기 한글 쓰는 게 좀 템포가 느려요. 과제물 git push origin main. 그럼 전송이 다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서는 이제 과제물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또 CMD를 열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고? 땡겨와야죠. 풀. git pull origin main 이라고 하면은 변경사항만 받아옵니다. 과제물이란 파일이 생겼죠. 자, this is homework라고 나왔고 hello.txt는 변경된 내용만 추가돼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커밋과 이제 그 푸시 그리고 풀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또 가정해 볼게요. 과제물이 조금 내가 잘못한 거를 학원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물을 좀 수정을 할게요. 이것은 수정된 과제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푸시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집에 간 거야. 그럼 집에서는 이 과제물 파일이 바뀌지가 않죠. 기세 안 올렸으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요. 뭔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집에서 그 파일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요. 이것은 수정된 과제물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내용을 보충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집에서 수정된 과제물을 표시할게요. git add git commit m 과제물 보충 git push origin main. 자, 이제 다음날 학원에 와서 집에서 보낸 걸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 집이 있고요. 학원이 있고요. 깃허브이 있어요. 집에서 과제물.txt를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 생성이죠? 얘가 1번이에요. 이거를 깃허브에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도 이제 과제물.txt가 생겼겠죠? 이게 얘가 두 번째였죠? 여기서 이제 푸시를 했고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 풀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럼 과제물.txt가 생겼는데 얘가 3번이죠. 이 3번을 아까 제가 수정을 했죠. 그러면 3번하고 2번은 달라졌잖아요. 여기에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가장 마지막은 3번이죠, 현재. 근데 이거를 울리는 거를 깜빡하고 그냥 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집에서 이 과제물을 또 수정해요. 그럼 얘가 4번 파일이 됐죠. 이거를 길에다가 다시 푸시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과제물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시간 순서대로. 그러고 나서
학원에서 다시 풀을 받으려고 할 때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흐름이 끊겨 있는 애가 이 3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3번은 어떻게 될까? 5번으로 덮어 써야 되나? 그러면 3번 작업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자, 정말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자, 현재 요거고요. 얘가 지금 3번이고 이게 5번이에요. 자, 이쪽이 지금 학원입니다. 풀 땡길게요. 디풀, 오리진, 메인. 자, 풀을 받는 곳에서 시간의 흐름이 중간에 끊겨 있는 애가 있으면요. 에러가 나요. 과제물.txt라는 파일이 뭔가 변경 사항이 달라서 그냥 덮어 쓰게 생겼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은 안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 3번 파일을 내가 날려버릴지 아니면은 이 작업물을 살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변경사항을 커밋을 먼저 해달래요. 일단은 변경사항을 먼저 커밋을 해달래요. 어저께 커밋하는 거 깜빡하고 그냥 갔잖아요. git commit m 3번이에요. 아이고 add부터 해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푸시하려고 하면 지금 기세에 있는 거는 5번이죠. 그럼 3번을 올려버리면은 옛날 거를 최신 거를 덮어쓰게 되잖아요. 여기서 푸시하면 기시 거부해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상 옛날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해요. git 푸시 오리진 메인 해볼게요 한번. 에러 나요. 리젝트 거부. 힌트를 주자면 일단 풀을 먼저 한번 받아보래요. 일단은 이쪽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훨씬 옛날 거기 때문에 최신 거로 일단 받아와야 돼요. 이 과제물이라는 파일의 내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기시 원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세에 있는 내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세에 있는 걸 먼저 풀을 받아야 돼요. 이 풀 오리진 메인. 자, 그러면 오토매틱 머지 페일드 자동으로 병합하는 거 실패했대요. 그래서 커밋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텍스트를 지어달래요. 과제물.txt 열어볼게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헤드가 이게 당신 거예요. 근데 GitHub에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을 알아서 잘 정리정돈하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충돌나는 부분을 푸시를 해줘요.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기호 있죠. 요 기호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제 기세 못 올려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됐다고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정돈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제 거, 이거는 새로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 괄호 있는 애들을 지워요. 자, 이렇게 정리정돈이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세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이 어긋나는 애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걸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요. 그러면 그냥 날려버리고 클론부터 다시 받으면 돼요.
아이고, add A, commit M, 충돌 해결, push origin A. 아까 제가 처음에 푸시할 때는 PDF 파일 올라가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지금은 금방 끝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변경된 파일 요거 하나만 올려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집으로 다시 왔어요. 집에서도 풀을 다시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제물을 다시 열어보면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GitHub을 이용해서 학원 컴퓨터랑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싱크를 맞추시면 됩니다. 일단은 GitHub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진짜 혼자서 웹하드 쓰듯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GitHub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 명이서 조별 과제로 PPT 하나를 작업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서로 파일 주고받으면서 병합할 거 아니에요, 작업한 거.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 실수로 덮어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코딩할 때도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목적은. 웹하드는 아니고. 근데 일단은 너무 깊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단순하게 푸시하고 풀 받는 거에만 좀 익숙해지자라는 용도로 1차적으로 먼저 내용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명령어 같은 거 작성할 때 대소문자, 모든 코딩이 마찬가지예요.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립니다. 대소문자 틀린 것 같다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고 하지 마세요.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심각하게 세게 틀린 거예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따가 따로 또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궁극적으로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에 쓰는 이런 글자들은 나중에는 다 이진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바스크립트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긴 할 텐데, 글자들을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글자에 일련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걸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그 일련 번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 값들이에요. 그 숫자들을 이진수로 바꿔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소문자를 구별하려면 그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화면에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련 번호 체계가 달라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ASCII 코드라고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보통 이렇게 똑같은 표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git add 한 칸 띄고 빼기 a라고 입력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대문자 a가 아니라 소문자 a를 입력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65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97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많이 다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것,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65와 97이에요. 숫자로 치면. 다른 거죠. 이거 65랑 97이랑 같다고 우기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거, 대소문자 구별 먼저 연습하세요. 그래서 영어에서 평서문을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이게 좀 달라요. 오타가 그래서 많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GitHub을 쭉 보면은 여기에 제가 충돌 해결 아까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 메시지를 클릭해 보면은 자,
빼기 기호부터 빨간색으로 들어있는 거, 요 빼기 기호 붙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삭제된 라인이고 플러스 붙어 있는 거, 여기가 추가된 라인이에요. 만약에 여러 명이 같이 봤다면, 여러 명이 같이 작업했다면 여기 코드에 만약에 요 라인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여기 플러스 눌러서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나요? 이런 식으로 코드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어요. GitHub은 개발자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기도 해요. 일단은 웹하드 쓰는 거에 먼저 그 목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밋을 제가 그동안 지금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7번의 커밋이 돼 있다라고 쌓여요. 이걸 눌러보면은 내가 커밋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일종의 그 일기처럼 간단하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작업 내역이 쭉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여기서 뭐 했지? 이거 클릭하면은 이때 내가 올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거 파일 이만큼 올렸구나. 그러네 하면서 일종의 작업 일지 내지는 일기장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기술 쓰다 보면 어차피 나 혼자 보는 거, 나 혼자 쓰는 건데 하면서 마이너스 M 한 다음에 뭐라고 쓰지 하면서 사람이 약간 움찔한다고요. 그거 쓰기가 은근히 귀찮거든요. 근데 그거 좀 잘 쓰세요. 신경 써서 쓰세요. 참고로 저는 자도 안 깨웁니다. 자면서 수업 못 들은 거는 본인 몫이에요. 한 분은 눈 뜨셨는데 한 분은 안 뜨시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물론 기본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써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읽을 사람도 역시 소위 말하는 공돌이에요. 인문학적 재주는 없는 사람들이야. 저도 그래요. 어차피 남이 쓴 문장 길면은 읽다가 지쳐요, 걔들도. 그 문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 못 해요. 그래서 개발자 뽑을 때는 의외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적어요. 진짜로. 이력서는 봐요. 이력서는 일목요연하니까. 근데 자소서는 사실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거야.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뉴스 같은 거 가끔 보시죠? 그거 처음부터까지 정독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에 한 문장 조금 있다 반 정도 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버릴걸? 요즘 사람들이 컨텐츠 소비하는 게 다 그래요. 대신에 개발자는 자기 그 취업 준비할 때 기법이 자기소개서보다 위력이 더 세요. 이력서 귀퉁이에 GitHub 주소 꼭 붙여서 내세요. 그러면 들어가 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경험을 블로그 같은 거로 공유를 해요. 개발자 취업 준비 GitHub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뭐 GitHub으로 취업하기 뭐 이런 글들이 좀 있잖아요. 자, 일단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이력서 사진은 솔직히 그냥 좀 각 잡고 찍잖아요. 그쵸? 절대 AI로 그리지 마세요. 장담하건대 그거 다 믿고 거릅니다. 근데 여기는 사진 올리는 게 좀 자유로우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힘줘서 사진 올려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네임 같은 거는 웬만하면 본인 실명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 자기 평소에 쓰는 아이디로 하죠. 근데 여기 깃허브에 올려놓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에 쓰는 거 이때부터는 비즈니스용이에요. 혹시 외국 생활해 보신 분 계세요? 외국 애들 이메일 주소 만들 때 자기 이름 넣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용 메일은요, 자기 이름의 이니셜이나 아니면 풀네임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 놓고도 다른 사람하고 겹치면은 뭐 약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조금 넣는 거고. 저도 네이버에 있는 제 개인 메일은 그다음에 숫자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업무용으로 쓰는 메일은 이렇게 들어가요. 4232는 제 전화번호 뒷자리거든요. 저도 업무용 메일하고 제 개인 메일하고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깃허브에 올릴 때는 외우기 힘든 내가 내가 취업 면접관이야. 이 사람한테 면접 제의를 하려고 메일을 쓰고 싶은데 이상한 아이디라면 한 글자 한 글자 봐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나 익숙하지 딴 사람은 안 익숙하거든요. 그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타이핑해야 돼요. 되게 짜증나. 치다 보면 말아요, 그냥. 근데 이름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덜하잖아요, 그런 게. 이메일 주소도 업무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비즈니스 이메일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커밋을 하게 되면 자, 제 깃허브에 들어가 보면요. 자, 이게 제 깃허브 주소거든요. github.com/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 프로필 사진 나오고 어차피 저는 뭐 그 다른 데 면접 보고 다니진 않으니까 사진 그냥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커밋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가 이렇게 점으로 떠요. 그리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올려놓고 있는 저장소들. 어저께 저장소 만들 때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다면 여기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업 자료 같은 거는 프라이빗으로 해도 돼요. 뭐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 안 하면 다 올릴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과목 끝날 때마다 그 과목을 정리하는 취지로 그냥 세미 프로젝트 같은 거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잡고 하거든요. 그럼 그 프로젝트 단위는 어떻게 보면 내 작품이야. 그런 것들마다 저장소 만들 때는 퍼블릭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커밋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꾸준히 공부를 해왔느냐 그거에 대한 척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픈해 놓은 그 사람 작품을 타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커밋을 얼마나 잘 했나. 왜냐면 커밋한 거를 봐야만 작업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봐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해요. 개발자 취업 준비는 일단 깃허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만들어낸 운동이 1일 1커밋 운동이에요. 이게 뭐 효용성이 있다 없다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최소한 제가 이만큼 성실하게 이 직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어필은 충분히 돼요. 지금 이 얘기는 일반적인 취업 지원에 해주는 얘기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 직군에 최적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직군은 이런 걸 안 하니까요. 적어도 코딩 하시는 분들은 깃허브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밋 메시지 작성 가이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신경 써서 공들여서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 코드 올리고 이 커밋 메시지 관리하는 것까지만 했는데 밑에 이런 식으로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개요 같은 것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블로그 운영하는 거.
네. 요즘은 블로그보다 깃허브이 더 중요도가 높으니까 블로그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블로그가 필수였는데 지금은 블로그 같은 거 따로 안 하셔도 뭐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깃허브는 꼭 신경 쓰세요. 최소한 하루에 한 개 이상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 올리고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 절대 대충 작성하지 마세요. 커밋 메시지 대충 작성하면은 이 사람 뽑으면은 일도 대충 하겠구나 그런 느낌 주기 되게 쉬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볍게 볼 주제가 아닙니다. 깃허브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자, 깃허브는 전체 해야 될 얘기 중에 이제 겨우 한 30% 정도밖에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할 때 추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여기서 파일 어떻게 지우나요? 깃허브에 파일 어떻게 지우나요?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내 폴더에서 파일 지워버리고,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내 컴퓨터에서 파일 지워버리고, 그거를 커밋 푸시하세요. 자, 집에서 제가 파일 두 개를 지웠어요. git add a, git commit m, 텍스트용 파일 삭제함, git push origin main. 네. 그럼 삭제 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깃허브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네, 파일 없어져 있죠. 자, 집에서 파일 삭제하고서 푸시했다. 그럼 이제 다음날 하고 나서 풀 땡깁니다. 그러면은 학원에 있는 파일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지워졌죠? 지워진 거 보셨나요? 네. 두 개 파일이 바뀌었다. 그 바뀐 내용을 봤더니 딜리트네요. 자, 추가된 내용만 스크린샷 또 떠갖고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교시 시작합시다. 자, 어제 예고한 것처럼요, 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안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요,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이 데이터는 결국은
이진수의 집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우리가 그동안 관리했었던 이 데이터들은 모두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MS 워드 같은 거 키고서 이력서를 작성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전원이 날아가면은 작성했던 내용들이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을 하죠. 하드디스크나 혹은 USB 메모리 같은 거에다가 기록을 하죠.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이 저장되는 단위가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단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물론 완제품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용산 같은 데 가서 컴퓨터를 맞춘다고 치면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는요, 기기, 즉 하드웨어, 기기의 모임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 안에 보면은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격 되게 비싸죠.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그 그래픽 카드, 전원을 관리하기 위한 그 파워박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모리 같은 그 램 카드라고 하는 것도 장착을 하고 굉장히 많은 기계들을 하나의 통 안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를 기계만 조립해 갖고 와서 전원 딱 키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삐삐삐 소리 나고 아무것도 안 켜져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그려보면요. 우리가 하드웨어, 줄여서 HW라고 표현을 해요. 하드웨어를 준비를 해요. 컴퓨터 공기계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위에다가 이 기계들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 운영체제라고 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OS라고 부릅니다. OS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얘네들을 까는데 이 운영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두 번째가 맥 등등등이 있어요. 맥 같은 경우는 되게 치사하게 자기네 전용 하드웨어에만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애플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약간 부수적인 거고요. 걔네들은 하드웨어를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기계. 그러니까 맥OS 자체가 자기네가 만든 기계에만 설치가 돼요. 윈도우는 여기저기 다 깔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이건 LG건 다들 노트북 만들어서 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체제 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피스 프로그램, MS 오피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한글, HWP라고 부르죠, 보통. 한글. 어저께 설치했었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 프롬프트도 이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어제 설치한 git scm. 그 밖에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 하시는 게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만약에 3D 게임이라고 하면은 키보드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3D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모니터로 화면을 내보냅니다. 그런 기계들은 전부 하드웨어죠. 모니터, 키보드, 그래픽, 흔히 이제 GPU라고 부르는 거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게임이 GPU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죽었다 해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글에다가 이력서를 쓴다. 그럼 나는 키보드를 두들길 거 아니에요. 한글은 키보드의 입력을 직접 받지 못해요. 모두가 다 운영체제를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가 운영체제입니다. 자, 요거 오케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합시다. 최초의 운영체제는요, 유닉스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운영체제일 거예요. 혹시 옛날 미국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옛날 미국 영화 같아서 컴퓨터 쓰는 거 보면은 시커먼 화면에 초록색으로 된 영어만 잔뜩 나와요.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이게 다예요. 이렇게 생긴 거. 되게 옛날 컴퓨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바탕화면에 마우스 자체가 없잖아요. 바탕화면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어만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령어를 다 일일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명령어만 써요. 근데 이 유닉스라고 하는 애가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잠깐 위로 올라가서 잠깐 여기 밑에다 그립시다. 옛날 컴퓨터는 지금처럼 하드웨어가 소형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1990년대에 나왔던 초창기 컴퓨터는 저기 뒤에 보시면 저 철제로 된 장 보이시죠? 저는 그냥 빈 장인데 사이즈가 거의 저만했어요. 컴퓨터가 이만하면 사람은 요만한 거예요. 가격은 또 엄청 비싸요. 성능은 뭐 지금 스마트폰도 못해요. 스마트폰보다도 못해요. 초창기 컴퓨터는 그랬겠죠. 웬만한 개인들은 이거 집에다 놓을 꿈도 못 꾸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기업이나 아니면은 군, 그런 데서나 겨우 연구실 같은 데서 썼다고요. 이것도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컴퓨터 한 대, 지금처럼 우리가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한 대를 여러 명이 같이 써요. 어떻게 쓰느냐? 쇼핑카트 같은 거에다가 모니터랑 키보드를 이렇게 실어 놓고 여기에 달달달 끌고 가서 이 앞에 선으로 이렇게 선을 여기다 껴요. 이거 여러 명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야. 쇼핑카트 같은 거 이렇게 달고서. 이건 꽤 최신 사진들만 나오네요. 옛날 사진들은 안 나오네. 그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잖아요. 자, 잠깐 봅시다. 네. 이렇게 썼어요, 진짜. 네.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카트 같은 거에 모니터랑 키보드 다다다다 끌고 와서 손꽂이만 붙었어요. 이거 저예요. 제가 21살 때니까 벌써 21년, 21년 전이네. 컴퓨터를 이렇게 썼다고. 이 쇼핑 카트 같은 걸 터미널이라고 해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 놓은 게 맥의 터미널이라고 잔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 한 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즉, 멀티 유저를 지원을 합니다. 컴퓨터에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저마다 이렇게 모니터 선으로 꽂은 다음에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닉스, 명령어만 쓰는 이 체계의 특징은 멀티 유저 체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웬만한 학원은 얘기 안 해줘요. 이거 보통 전공생들이나 배우는 내용 혹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준비하실 때 나오는 얘기예요. 되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 유닉스 겁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좀 개조해갖고 조금만 더 쉽게 쓸 수 있는 운영 체제들이 여기서 파생을 해요. 솔라리스, 선OS. 얘네들도 지금은 망했어요. 왜냐? 엄청 잘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미국의 한 대학생이 지 혼자서 유닉스를 개조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라고 만들어내고요. 이거를 인터넷에 공짜로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오픈소스의 시초가 됩니다. 리눅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아직 살아있고요. 그렇게 늙지도 않았어요. 아유, 이 사람 사진 찾아보면 있을걸요? 이 사람이거든요. 잘생겼죠? 근데 입이 진짜 걸출해. 공식 석상에서 욕을 서슴지 않고 해요, 진짜. 그리고 또 다른 갈래, 유닉스에서 나온 또 다른 갈래가 맥OS입니다. 현재 유닉스의 후손은 리눅스랑 맥OS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리눅스 토레즈가 인터넷에 무료로 뿌리면서 누구든지 이걸 맘대로 개조해서 돈 받고 팔건 아니면 공짜로 또 재배포를 하건 당신을 맘대로 하세요라고 다 풀어버렸어요. 대신에 고친 부분은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점점 더 좋게 발전하니까. 그게 오픈소스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리눅스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버전의 리눅스들이 나와요. 먼저 페도라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서 레드햇이라는 애, 얘는 유료예요. 그 다음에
수세 리눅스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어, 그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한글 쓸 때 나는 정품 사서 쓴다. 별로 없죠. 그럼 도대체 걔네들은 뭘로 먹고 살까? 한컴 리눅스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나 인정받는 버전이에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많아요, 버전이. 북한에서도 만들었어요. 붉은별 리눅스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한때 개발자 커뮤니티들에서 이거 구해서 한번 설치해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깔면은 그 인터넷 사용량 같은 게 다 강제로 감시를 당해서 북한으로 전송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 깔 때 좀 벌벌 떨긴 했는데 북한에서 만든 리눅스. 진짜 로고도 혁명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럴싸해요. 화면. 맥 쓰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죠. 왜냐면 어차피 뿌리가 같거든. 얘네들은 사용법이 다 똑같아요. 자, 이 중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레드햇입니다. 기업들이 쓴다는 게 회사에서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앱 같은 거를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는데 유료잖아요. 그래서 레드햇에서 특허받은 기술을 제거한 무료 버전이 있어요. 센트OS라고. 이게 무료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기업에서 제일 많이 썼는데 되게 아쉽게도 재작년부터 더 이상 개발을 안 해요. 중단됐어요. 돈 되는 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지. 이 페도라 말고 또 다른 갈래가 나온 게 있는데 우분투 리눅스라는 애가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자, 그럼 이제 무료니까 센토에서 쓰던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유료로 갈까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걸로 갈아타 버렸어요. 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애들이 됐죠, 이제는. 그래서 현재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 같은 거 실제로 누군가가 접속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코딩을 하는 거는 그 식당 열기 전에 열심히 레시피 개발하는 거고 레시피 개발이 완료되면 매장을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장을 만드는 용도가 리눅스예요. 얘가 매장이야. 자,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멀티 유저라고 그랬죠. 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쓰기도 겁나 어려우니까 초창기 때만 해도 기업이나 군, 연구소 이런 데에 저만 컴퓨터를 썼다고요. 근데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개인용 PC 제품을 출시를 해요. 제품 이름이 퍼스널 컴퓨터예요. 그래서 원래 PC라고 하는 용어는 IBM에서 만든 제품 이름인데 지금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야. 스판하고 스판. 스팸. 뭐 리챔이나 기타 등등 다른 짝퉁 같은 거 다 우리 스팸이라고 툭 치잖아요. 뭐 오뚜기밥이나 뭐 그런 즉석밥류를 전부 흑반이라고 퉁치잖아요. 지금 PC라는 용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데스크탑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PC라고 얘기하면은 정확히 아는 사람들에서는 그냥 컴퓨터 이론을 그냥 대충 스펀다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용으로 만들 제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 얘는 하드웨어예요. 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고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유닉스를 갖다 깔면은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PC에 설치할 운영체제를 따로 도입을 하는데, 그때 빌 게이츠가 MS-DOS라는 애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완전히 따로 독자적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거 빌 게이츠가 만든 거였다고 아는 사람 되게 많은데, 빌 게이츠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딴 데서 만든 거 사왔어. 얘들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C에서 MS-DOS를 거쳐서 윈도우라고 하는 게 나오죠. 윈도우 뭐 1.0, 2.0, 3.1부터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빌 게이츠래.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보면은요, 이 윈도우 3.1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소리를 많이 써놉니다. 이게 이 당시에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조금 이제 그 종이를 좀 쳐가면서 얘기할게요.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친구였어. 빌 게이츠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야. 거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들고 있던 맥OS의 초창기 버전을 본 거죠. 거기서 이제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을 처음 본 거예요. 저거 죽이는데 하면서 낼름 집에 와서 지가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먼저 출시를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인생에서 최고의 X 새끼가 빌 게이츠예요. 진짜로. 자, 어쨌건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3.1이 나오고 95를 거쳐서 시대의 베스트셀러 윈도우 98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용 컴퓨터 전성시대가 열리죠. 그 다음에 시대의 망작, 쫄딱 망한 윈도우 미라는 게 있어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6개월도 안 돼서 폐지됐거든요. 윈도우 밀레니엄 에디션이라고 해서. MS-DOS 계열에서 파생된 얘네들의 특징은요, 개인용이에요. 멀티유저는 운영체제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즉 사용자를 구별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윈도우는 IBM 컴퓨터를 사면 공짜로 껴주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긴 했어요. 자, 기업용하고 사람들이 공짜로 쓰는 개인용, 뭐가 더 돈 될까? 기업용이 더 돈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MS-DOS랑 그 노선을 다르게 태운 기업용 버전을 준비해요. 이게 한 요때쯤부터 출발하는데 윈도우스 NT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요. 하지만 얘네가 기업용은 워낙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써요. 명맥만 겨우 이어와. 제가 윈도우 NT를 처음 본 게 4.1이고요. 그 다음 버전이 2000. 흔히들 윈도우 98의 후속이 XP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윈도우 미가 쫄딱 망한 이후에 이쪽은 완전히 다 폐기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뚝 시스템적으로 엄청나게 큰 결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블루 스크린. 그래서 아예 다 폐기해버려요. 여러분 윈도우 98과 XP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2000의 다음 버전이 XP고요. 그 다음이 7, 8, 10, 11. 그래서 윈도우 2000의 정식 버전명은 NT5고요. XP가 웃겨요. 이거 윈도우 2000에서 껍데기만 바꿨었어요. 얘 버전명은 NT5.1이에요. XP랑 2000은 내부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껍데기만 달라요. 근데 가격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얘는 NT7, 8 이렇게 나요.
근데 여전히 아무리 기업 용어를 만들어도 여기서 이제 보통 웹사이트 같은 거 구동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너무 오래 해먹은 거야. 윈도우 기업용이 쓸만해진 거는 2000 버전쯤부터 이제 좀 쓸만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 리눅스 계열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서비스 운영은 우분투나 레드햇이 다 해먹고 있어요. 윈도우는 여전히 개인용이라는 개념이 강하고요. 윈도우에 아이디 따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어저께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윈도우는. 인식 자체가 개인용이라서. 자,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선 내가 윈도우에서 코딩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구성하면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있죠. 얘네 둘이 동작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개발자가 열심히 코딩을 했어요. 당연히 윈도우에서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가동을 시킵니다. 그럼 백엔드는 여기에서 살아요, 아예. 여기서 아예 살아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일반 유저들이 웹브라우저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프론트엔드는 여기에 있긴 한데 유저 컴퓨터로 복사가 돼서 실행이 돼요. 백엔드는 리눅스에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코딩을 해도 실제 가동 위치는 여기에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접속자 컴퓨터에 복사가 돼서 실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윈도우 쓰는 사람이 접속하면은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거고 맥 쓰는 사람이 접속하면은 맥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이용자 비율은 윈도우와 맥은 9대 1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프론트엔드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더 중시해야 될까요? 윈도우 사용자가 우선이에요. 프론트엔드 코딩은. 물론 윈도우에서 크롬 브라우저 쓰고 맥에서 크롬 브라우저 쓰면은 프론트엔드는 브라우저 단위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쓰면 사실 맥이랑 윈도우를 별로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윈도우 깔고 거기에 굳이 크롬 브라우저까지 깔아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요즘 그 엣지 브라우저 그거 더 많이 쓰지. 모르는 사람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컴퓨터를 진짜 도사같이 다루는 게 아니라면 윈도우에서 코딩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백엔드는 아무리 윈도우에서 코딩을 한다고 해도 가동되는 위치가 리눅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은근히 많이 수정이 돼요. 이때 나오는 제일 많은 이야기가 이상하다. 내 컴퓨터에선 잘 되는데 왜 업로드만 하면 에러나지? 그게 초보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예요. 환경 다른 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내 컴퓨터도 리눅스 쓰면 되네. 그러면 그때부터 오피스, 한글, 게임, 그 다음에 쇼핑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들이 중간에 타협하는 게 맥이에요. 맥에서는 일반적인 게임이나 오피스 같은 것도 어지간히 돌고 태생 자체가 리눅스랑 똑같으니까 환경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맥을 쓴다라고 하면 인정. 그게 아닌 이상 개발상의 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 취향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백엔드 개발자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맥이나 리눅스를 직접 컴퓨터에 설치시켜서
명령어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요. 근데 프론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어차피 윈도우 유저가 더 많고 윈도우하고 맥하고 차이를 둘 이유가 없거든요. 브라우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운영체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맥은 유닉스 계열이다. 윈도우는 독자 노선이다. 그래서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건데 백엔드라면은 맥 환경이 더 유리하지만 프론트엔드면은 굳이 맥 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이쁜 거에 혹하시면 모르겠지만 맥 살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윈도우 노트북 사면 훨씬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거 오늘 얘기 다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건 이런 운영체제, 맥이나 윈도우,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다. 자, 이 운영체제가 그 하드웨어 중에 하드디스크에 어떤 얘네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록한 형태가 파일이다. 그래서 운영체제가요, 한글이나 MS 워드는 하드웨어에 어떠한 일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장, 수정, 삭제, 이동, 우리가 보통 파일, 윈도우 폴더 창에서 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은 전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로 이제 나눠져요. 확장자에 대해서 어저께 한번 얘기했었죠? 운영체제에 따라서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데 윈도우랑 맥OS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파일 이름에서. 근데 리눅스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요. 자, 이게 웹페이지, 웹사이트가 가동되는 환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일은 나중에 대소문자 다 구별하기 때문에 윈도우랑 맥 쓰다가 파일은 대소문자 가리는 거 습관 안 들이면은 나중에 상용화 시켰을 때 엄청 큰일 나요. 파일을 하나도 못 찾는 거야. 대소문자 틀려갖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경우를 꽤 많이 봐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두 번째 실수예요. 대소문자 꼭 가리세요. 나중에 진짜 대형 사고 터집니다. 자, 파일 확장자. 어저께 얘기했는데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확장자예요. 파일의 성격을 구분 지어주는 꼬리표예요. 형식이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과 마침표를 찍고 그 뒤에 붙이는 알파벳이고요. 보통 이제 파일의 특성이나 그 파일이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나타낼 수 있는 알파벳이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정도 쓰여요. 자, 몇 가지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미지, JPG, PNG, 이름, .jpg다.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름은 뭐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뭐, myphoto.jpg 혹은 house.jpg 뭐가 됐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확장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그럴 때 별표를 표시하는데, 컴퓨터에서 별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코딩에서는 곱하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고 뒤에 .jpg, png, gif, tiff, bmp, svg 이런 것들이 다 그림이에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같은 거로 사진 찍으면 jpg고요. png하고 svg는 웹용 형식이고요. gif는 움짤, tiff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얘는 그 이미지 원본 같은 느낌이에요.
고가의 DSL로 찍으면 TIFF 형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는 포맷은 아니에요. BMP는 비트맵이라 그래서 윈도우에서 쓰는데 고전적인 형식인데 얘도 뭐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음성, 음악, 동영상, 웨이브, MP3, WMA 요거 세 개가 사운드 파일. 웨이브는 음원의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압축한 형태가 MP3예요. 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같은 거 깎아낸 거. 음질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녹음실 같은 데는 웨이브 써요. WMA는 윈도우스 미디어 오디오예요. 윈도우 전용 포맷인데 음질 되게 구려요. 근데 요즘 MP3도 거의 못 보죠? 멜론 같은 거, 멜론이나 유튜브 같은 게 대세니까. MP3 파일 저도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MP3 파일 직접 관리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 애플 뮤직 같은 거 쓰면은 자기가 직접 MP3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무제한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음악 파일 모아서 자기만의 컬렉션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밑에는 다 동영상. 요즘은 MP4나 MKV 이런 거 많이 보죠? MOV는 거의 못 볼 거예요. MOV는 맥 전용 포맷이에요. 문서, MS 워드, 파워포인터, 엑셀, 한글, PDF는 공용, TXT는 메모장, HTML은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웹페이지. 웹페이지도요, 문서의 종류로 봅니다. 웹문서라고 표현하죠. 왜냐면 이제 웹페이지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용도가요, 그, 논문 작성 용도였어요. 논문도 일종의 글이니까요. 그래서 웹페이지도 문서로 분류해요. exe, bet, dla 이거 보통 윈도우에서 쓰는 실행 파일들 더블 클릭하면 실행하는 애들이요. 압축 파일, 파일 용량을 줄여주거나 여러 개 파일을 한 덩어리로 묶는 걸 압축한다 그러죠. ISO, DMG. 여러분 CD롬 보신 적 있어요? CD롬도 요즘 거의 안 쓰죠. DVD도 잘 안 쓰잖아요.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근데 DVD나 CD롬을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CD나 DVD를 소프트웨어로 옮겨놓은 게 얘네들이에요. ISO는 공용이고요. DMG는 맥 전용이에요. MSI, MS 인스톨러, 윈도우 전용 설치 프로그램이고요. 페이지는 맥 전용 설치 프로그램이에요. 확장자 종류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코딩을 배우려고 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좀 굉장히 남자 중심적인 비유일 수도 있는데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는 군인이 총 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딩으로 직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루는 장비조차 다룰 줄을 몰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컴퓨팅 능력부터 갖추셔야 돼요. 혹시 여기 그 컴퓨터 쪽 전공하신 분 계세요? 어,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쵸? 잘 모르겠어? 자, 뭐가 됐건 간에 일단은 학교에서 컴퓨터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집 컴퓨터 좀 고쳐줘. 진짜로.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와. 컴퓨터 좀 고쳐줘. 근데 그거는 컴퓨터 배우는 애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컴퓨터를 배운다라는 거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거지 하드웨어를 배우진 않거든요. 그건 전자과한테 얘기해야 돼. 전자제품이니까.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면 하드웨어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회사 가도 그래요.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돼도 되지만 적어도 운영체제 자체는 좀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니까. 자, 다음 이야기는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디렉토리는 뭐냐면요. 폴더예요. 원래 폴더라고 하는 용어는 없었어요. 이게 윈도우가 바탕화면을 만들면서 아이콘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서부터 이제 폴더라고 하는 거지, 원래 이름은 디렉토리예요. 지금은 그냥 같은 뜻으로 쓰여요. 자, 컴퓨터에서 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 이름 공간이에요. 자,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하드디스크를 뜻해요. 컴퓨터 파일 시스템 안에 파일하고 다른 하드 디렉토리들로 구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이 폴더는 당연히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이 되겠죠. 그쵸? 하드디스크나 USB 안에 여러분들이 폴더 만들잖아요. 그럼 이 폴더 안에는 내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넣죠. 이력서점, 뭐, docx, 과제점, pptx, 뭐 이런 파일 넣죠. 그리고 이 안에 또 다른 폴더도 넣죠. 그쵸? 하나의 폴더 안에 파일들과 하부 디렉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 말이에요. 컴퓨터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한국말이 더 어려워. 자, 수많은 컴퓨터에서 디렉토리를 폴더라고 하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디렉토리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폴더라는 용어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윈도우에서만 폴더하고 디렉토리라는 용어를 같이 쓰는 거지, 운영체제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디렉토리라고 부르시는 게 맞아요. 자,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안에는 수천 개가 넘는 폴더들이 들어있어요. 그 폴더 안에 파일들이 저장돼서 나열되고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일이 많으면 폴더 같은 걸로 구별하죠. 만약에 사진 찍은 게 엄청 많아. 그러면 뭐 날짜별로 폴더 만들어서 이제 분류하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폴더 안에 내가 뭐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으면은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폴더를 만들면 여기에 또 계절별로 폴더를 만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는 월별로 만든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 맘이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좀 뭔가 계층화된 구조를 갖는데 이거를 트리 구조라고 해요. 이걸 트리라고 불러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계층화된 거를. 자, 이때 폴더 안에 들어있는 한 폴더를 서브 폴더, 서브 디렉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폴더 안에 하위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또 하위 폴더가 있고 그러면은 이 하위 구조를 표현할 때는 슬래시를 붙여요. 홈 안에 손이라고 하면은 홈 슬래시 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죠. 자. 네, 여기서도 이제 윈도우하고 그 맥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윈도우는 폴더 안에 또 어떤 폴더를 딱 이렇게 찍고 들어가 보면은 C 드라이브 혹은 D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요. 윈도우는 항상.
그리고 폴더하고 폴더를 구별할 때 이 원자 표시를 써요. 예, 얘를 역슬래시라고 부릅니다. 이거 원자 아니에요. 화폐 단위 아니에요, 이거. 키보드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죠? 이 버튼. 이거 원자 아니에요, 여러분. 화폐 단위 아니에요. 이게 특수 글자인데요. 그 사용하는 글자 모양에 따라서 표시되는 게 바뀌어요. 자, 제가 글자 모양을 바꿔볼게요.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맑은 고딕 쓰잖아요. 일단은 궁서체? 궁서체도 바뀌질 않아요. 이렇게 나오죠? 원자로 나오죠? 한글을 표시할 수 있는 글자는 이렇게 원자로 나오는데 영어권 글꼴을 쓰면 자, 바꿔볼게요. 글자 크기도 이참에 좀 키웁시다. 그러면 표시 모양이 바뀌죠. 자, 이게 우리가 쓰는 슬래시예요. 모양의 반대죠. 그래서 역슬래시라고 불러요. 원자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역슬래시라고 불러야 돼요. 윈도우는 폴더를 구별할 때 역슬래시로 구별하는데요. 맥이나 리눅스는 슬래시로 구별해요. 그리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컴퓨터에서 폴더 구조에 대해 좀 익숙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컴퓨터 옆에 이렇게 하드디스크부터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맥은 사면은 처음에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폴더에서 작업하는지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맥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C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거를 C라고 표현 안 하고 C 드라이브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플래시부터 표현을 해요. 윈도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제일 꼭대기가 여기 C 드라이브 여기잖아요. 근데 맥은 여기를 그냥 슬래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윈도우가 유저스 안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맥에서는 슬래시 안에 유저스 안에 사용자 이름 안에 다운로드 이렇게 불러요. 폴더를 가리키는 체계가 달라요. 윈도우는 하드디스크를 추가했어. 그럼 D 드라이브가 생기고요. 내가 USB를 꽂았어. 그럼 2가 생기죠. 근데 맥은 USB를 꽂아도 여기 뭐가 또 생기는 게 아니에요. USB를 꽂으면은 하위 디렉토리로 추가돼요. 볼륨스라는 폴더 안에 뭐 USB를 꽂았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폴더로 추가돼요.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건 USB를 꽂건 간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어딘가 폴더로 생성해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맥하고 윈도우는 USB 호환 안 됩니다. 윈도우에서 쓰는 USB 맥에다 끼면 보이긴 하는데 파일을 저장 못 하고요. 맥에서 쓰는 USB 윈도우에 꽂으면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공유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맥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욕 좀 많이 먹어요. 가끔. 뭐 USB를 업무 문서 보내드릴게 하면서 USB 딱 줬는데 윈도우에 꽂았더니 안 읽히는 거야. 윈도우는. 그래서 욕 먹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왜 파일 같은 거 압축하죠? 윈도우에서 압축한 거 맥으로 보내서 압축 해제하면은 파일들은 다 깨집니다. 맥에서 압축한 거 윈도우로 보내서 압축 해제하면 파일은 다 깨집니다.
좀 심하게 깨져요. 이렇게 깨져요. 이게 맥에서 압축한 걸 윈도우로 보내면 이렇게 돼요. 파일은 깨져요. 맥 쓰는 사람은, 제 컴퓨터에서 잘 나오는데요? 깨진다고, 잘 나온다고, 싸웁니다. 물론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제대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 방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좀 업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 간의 호환성 때문에 업무 지장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윈도우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맥 쓰시는 분들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좀 특출나야 돼.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 맥 쓰는 사람들이 해결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맥 써갖고 사단 만드냐고 그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 스타벅스 가서 뽀대나게 열어놓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래서 맥 샀어. 자, 디렉토리 관련 용어입니다. 루트 디렉토리.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의 최상위 위치예요. 슬래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C 드라이브가 루트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최상위 위치를 루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사가 클론 받으면 폴더가 아까 생기는 거 보셨죠? 거기를 루트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작업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위치. 자, 현재 작업 디렉토리, current working directory, 줄여서 CWD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입니다. 보통 점으로 표현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열었을 때 보이는 요 위치 있죠? 내가 현재 위치하는 위치. 이게 CWD입니다. 상위 디렉토리. 내가 위치하는 폴더에서 한 칸 위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간 거. 상위 디렉토리. 위로 올라간 거. 상위 디렉토리는 점 두 개로 표현합니다. 자, 이 명령어 환경에서 폴더를 이동할 때 쓰는 명령이 change 디렉토리, 줄여서 CD라고 했죠. 자, 여기서 CD하고서 점 찍으면 현재 폴더로 바꿔라니까 결과는 안 바뀌어요. 그쵸? CD 한 다음에 점점 찍으면 상위 디렉토리로 바꾸란 얘기니까 위로 한 칸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자, 점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점점은 윗집. 홈 디렉토리, 사용자한테 할당된 기본 디렉토리예요.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같은 폴더를 표현하고요. 물결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물결은 맥이나 윈도우에서만 쓰는 얘기지, CD 물결, 윈도우는 이렇게 하면 못 찾아요. 근데 맥에서는 CD 물결하면 자기 홈 디렉토리로 가요. 윈도우는 물결이란 표시를 안 써요. 맥에서만 쓰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폴더 안에서 내가 뭐 웹페이지를 작업을 해요. 내 프로필. 웹페이지니까 확장자가 아까 웹문서 HTML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내가 코딩을 해요. 근데 프로필이니까 내 사진 같은 것도 넣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뭐 웹이라는 이름의 폴더고 여기는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my.png라고 있다. 이거를 묶어서 내 작업 폴더로 지금 삼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참 코딩을 하는데 이 웹페이지에다가 이 사진을 포함시키고 싶어.
그럼 일단 이 HTML 입장에서 웹 폴더 밖으로 나가야 되죠. 위로 한번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사진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my.png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웹이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사진 폴더 안에 내 이력서에 넣고자 하는 내 증명사진을 보관을 한 거야. 그리고 웹이라는 폴더에서 profile.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내가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사진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위치, 여기가 CWD죠? Current Working Directory. CWD 기준으로 사진을 찾아가 보세요. 일단 위로 한 칸 올라가죠. 점점. 그 다음에 사진으로 들어가죠. 사진. 그 안에 my.png죠. 자, 써봅시다. 위로 한 칸 올라갔어요. 점점. 그쵸? 그 다음에 사진이라는 폴더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my.png가 있었죠. 폴더하고 폴더 사이는 뭐로 나눈다? 맥은 슬래시, 윈도우는 역슬래시. 편의상 슬래시로 할게요. 점점 슬래시, 사진 슬래시, my.png. 이 값을 웹페이지 코딩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웹에 이미지가 보여요. 그래서 코딩 들어가기 전에 파일 경로 인식시키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세 개를 이제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내일 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도 좀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아까 요 얘기를 제가 생각보다 좀 깊게 하느라고 내용이 조금 밀렸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